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오늘로써 정확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병원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이 시점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해제하는 것도 검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 사고와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오면서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눈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992만 7,900여 명으로 3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를 포함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최근 질병관리청의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 3천여 명입니다. 지난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7차 유행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 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마스크 쓸게요. 마스크 쓰라기를 안 해요. 자취를 감춰버린 모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맨날 오면은 이제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 학국은 있고 저 학국은 없고. 한 번도 못 사봤어요. 한 번도 못 사봤어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익명의 독지가가 마스크 천장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는 것. 시식 행사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 마스크에 얽힌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줄면서 실내 마스크 조정 참고치 3개 지표가 달성됐고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역시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 등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과 대중교통수단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합니다. 오는 30일 마스크 의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도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7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이 시점과 맞물려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2단계 해제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고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 국내 역량이나 해외 상황에 대한 우리 대응을 볼 때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변이 분석을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해서 의료 대응에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지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미착용 단속 건수는 약 30만 건이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약 2,500건 정도였다며 나머지는 계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단계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7%를 기록하면서 일주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하루 중국발 입국자 2,188명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273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인 1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2.5%입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중국발은 60.6%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음력 설 춘제 풍경은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3년 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양 선물 꾸러미가 의약품으로 대체되고 사망 급증에 따라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등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평년의 모습을 되찾은 중국의 춘제 귀성행렬.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절 선물 꾸러미가 약보따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춘제 인구 대이동을 계기로 도시에 집중 공급됐던 의약품을 농촌으로 분산하는 캠페인 성격도 띱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 손에 의약품 꾸러미를 쥐어보내는 겁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건 새해 시진핑 주석의 특별 주문 사항이기도 합니다. 农村医疗条件相对薄弱，我最担心的是农村和广大农民朋友。 제로 코로나 폐지로 귀성 행렬은 작년에 갑절로 뛰었지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에 따라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 더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3 close relatives and 1 close family friend who have passed away since early December.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최근 한 달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약 6만 명. 그러나 병원 밖 사망 사례는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새해 인구 통계에선 작년 12월을 빼고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否介绍一下12月份中国死亡人口。人口抽样调查的时点是每年的11月1号的0点。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중국의 춘제 풍경. 그 이면엔 감염 확산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강력한 출산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생아 수가 2050년 인도의 3분의 1, 2100년에는 4분의 1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 인구연구소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50년 인도의 3분의 1인 773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고 2100년에는 인도의 4분의 1인 306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호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만 1,584명을 기록해 2021년보다 577명 늘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는데 직업별로는 실업자와 연금 생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원인과 동기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자살에 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 뒤 전화와 SNS 상담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눈의 강풍까지 악천후가 겹치면서 귀성 귀경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날씨는 좋지만 중부지방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에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에는 비가 오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성묘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이 지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며 한파가 시작하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 한파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와 해상에는 각각 강풍,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뱃길과 하늘길이 막힐 가능성도 큽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귀경길 교통 불편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걱정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는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주 내몸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가운데서도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이른바 뇌경색을 다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뇌경색이라는 병은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심하면 뇌세포가 손상돼서 반신마비나 또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는 질병입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비만, 흡연 등이 조절되지 않아서 동맥경화가 심해지다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혈전 등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 뇌경색은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예후가 좋다고 하는데요. 뇌경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신체 마비나 발음장애, 어지럼증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10분에서 20분 만에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네, 발생하면 평생 신체 마비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전조 증상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4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을 다룬 날씨학개론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체코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8개 나라가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이 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는 과학자가 많다고 밝혔는데요. 한 기상학자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 기상 패턴이 중단됐다면서 어느 계절이든 이상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는 또 올여름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이런 이상고온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서부 지역에는 대홍수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앙급의 폭우가 내리면서 수십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났고 또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는데요. 네. 미국 국립기상청은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난 2주 동안 평균 강수량보다 4배에서 6배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우는 하늘 위에 흐르는 강이라고도 불리는 대기천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기천은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미국 서부 산맥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응결되는 현상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 대기천이 겨울에 비를 내려주면서 미국 서부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곤 했는데 지구 온난화로 강수량이 폭증하면서 이번처럼 재앙급의 폭우가 내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자, 이제 3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5G가 상용화되면서 메타버스 도입이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상인물, 그러니까 아바타가 노래는 물론 연기나 광고 촬영까지 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예능도 등장을 했습니다. 가상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아바타 30명이 경쟁을 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은 좀 낯설긴 하던데 그래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바타들의 주인은 실제 아이돌 출신의 어떤 멤버 30명인데요. 이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주인의 얼굴과 행동을 캡처하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네. 센서가 부착된 이 장비를 착용하면 아바타가 사람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미세한 표정까지 이 포착을 합니다. 한 아바타 제작사는 이 기술로 고인을 아바타로 재현을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또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연예인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런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어떤 이질감을 줄이는 것과 이런 기술들도 필수이겠지만요. 적합한 콘텐츠 포맷을 기획하는 것도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국내 연구진이 원자와 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현미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존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성능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를 해서 이 수출의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원자와 분자까지 볼 수 있는 원리 도대체 뭔가요? 네, 이 펜토초 레이저, 그러니까 1000조분의 1초 간격으로 매우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레이저를 활용한 건데요. 이 레이저를 활용하면은 원자나 분자에 빠르고 미세한 진동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존에도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미시 세계를 관측하는 이 현미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렌즈가 수억 원대로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값비싼 렌즈를 수백만 원대의 저렴한 반도체 발광 소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 현미경을 기존 10억 원대보다 훨씬 저렴한 1억 원대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크기도 절반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기존 장비보다 해상도가 4배 더 높고 또 영상 해석 속도도 최대 4배 더 빨랐다면서 6개월 이내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현미경을 이용하면은 신체 조직을 관찰할 때 이런 염색 과정 등의 일련의 후처리 없이도 바로 조직 속의 암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첨단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런 현미경 기술인데 꼭 잘 만들어서 수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2위 소식이죠. 네, 올해 전 세계 제약계를 전망한 뉴스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네. 최근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약 판매량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 파마는 지난해 약 판매량의 1위를 차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2위로 내려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새로 1위로 올라설 강력한 후보는 지난해 4위였던 미국 MSD사의 면역항암제 키투르다입니다. 키투르다는 현재 18개 암종에 대해서 38개 적응증으로 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가 되면서 매출이 더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또 지난해 판매량 2위를 차지했던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제 올해 4위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지난해 5위를 차지했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9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런 제약계에도 지각 변동을 몰고 왔었던 건데 자, 올해는 또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는요,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를 교정하기 때문에 이 한 번 투여함으로써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올해 첫 상용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바이오 기업 두 곳이 겸상적혈구 빈혈증의 유전자가위 치료제를 개발해서 오는 3월에 미국 FDA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이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유전자가위로 문제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또 다시 환자에 다시 주입을 해서 기존 줄기세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네. 이 밖에 독일에서는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질환인 근육 디스트로피를 치료하는 유전자가위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들어갔고요. 또 미국에서는 유전성 혈관 부종에 대한 유전자가위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네, 최근 유전자가위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올해가 유전자가위 치료제 상용화의 원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판 중인 수면 건강 제품 10개 중 8개는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관련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함유됐다고 광고한 제품도 있었는데 함량이 너무 적어서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 인구가 늘며 관련 국내 시장은 3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294개 수면 건강 제품을 조사한 결과 79%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치 대단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되는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는 좀 더 시큼하고 덜 달아서 주로 이렇게 주스나 가루 등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일종의 체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해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불면증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미 있을 만큼의 멜라토닌 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내 판매 수면 관련 제품 18건은 수면 유도 효과를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3건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습니다. 13건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7건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1건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200개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3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고 36건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22건은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이 인류 최초로 탐사선을 보내 광물 시료를 가져온 소행성 류구의 탄산염 광물이 약 45억 년 전 태양계 형성이 시작되고 180만 년 이내에 태양계 외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추정되던 것보다 수백만 년은 더 이른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케빈 맥키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류구 광물 시료의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류구는 광물 시료가 직접 확보된 첫 C형 소행성으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한 운석과 달리 지구 환경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낮아 광물 입자의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 형성 과정은 물론 형성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차량이 혼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 13대가 줄줄이 들이받아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한 터널 앞에서도 차량 11대가 추돌했습니다. 모두 설 연휴에 난 교통사고입니다. 명절에는 도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여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2,648만 명으로 전년 설 대비 2%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인원은 530만 명으로 2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인명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졸음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사고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설 연휴에는 동반 탑승자 수가 평소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시간 정체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만약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갑자기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보험사 특약을 활용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선택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차례로 신고해야 하고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설 명절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출동,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을 위한 특별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나볼까 하고 준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긴급 여권용 종이가 동날 정도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했고 해외여행 예약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또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중이었던 지난해 1월에 792건이었던 여권 신청이 12월에는 4,06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는 지난해 12월보다도 50% 이상 증가하여 지난 연말만 해도 3, 4일이면 손에 쥘 수 있었던 여권은 이제는 최소 8일에서 10일은 기다려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긴급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시군 구청의 경우 긴급 여권용 종이까지 동났습니다. 여권 신청 폭주에 직원과 접수 창구를 충원했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자연스레 해외여행 예약도 늘면서 여행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코로나 직격타로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이미 여행 상품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여행객 숫자로만 봐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는 수십 배에서 100배가 넘고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전인 2020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약 70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설 연휴와 비교하더라도 한 52%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번 설에는 모처럼 설렘 가득 북새통을 이루는 공항 풍경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천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임의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쉽게 움직일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That's something nobody wants to do that. That's why we're asking let's change our behavior now. Let's sit down. He's th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의료 사회 보장 프로그램 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support cutt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They're going to shut down the government by not providing the votes to pay our federal debt t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ll be the first time in all of American history.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의회 대치가 길어졌을 당시엔 미국 신용 등급이 깎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금 재정 적자를 막겠다는 게 정부 의지인데 반대 여론이 70%에 이르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2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가해 연금 개혁 반대를 외쳤습니다. 철도와 항공, 에너지 분야 등 8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와 지하철, 버스 운행이 줄었고 교사 파업으로 학교가 하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 기름과 전기 공급이 축소됐고 공영 라디오는 뉴스 대신 음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Très compliqué. Moi j'habite en banlieue. Bon, un petit peu de retard sur le train, mais c'est surtout pour le métro.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도 1년 늦췄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Dire non, nous ne sommes pas d'accord parce que cette réforme elle est injuste, parce qu'elle va toucher les travailleurs qui ont commencé plus tôt à travailler tôt et qui vont être obligés de cotiser plus longtemps. 반면 프랑스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한 편입니다. 연금 재정을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De moins en moins d'actifs et de plus en plus de retraités. Si vous voulez que le pacte entre les générations soit juste, il faut procéder à cette réforme.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의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반대 여론에다 좌파와 극우 야당들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앞길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현안이 산적한데 자신은 총리직을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때 최연소 여성 총리였고 갓난아기를 안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총리직 사퇴와 함께 10월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And so today I'm announcing that I will not be seeking re-election. And that my term as Prime Minister will conclude no later than the 7th of February. 아던 총리는 주택 문제와 기후변화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결정해왔다면서 자신은 총리직이라는 특권적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what this job takes, and I know that I no longer have enough in the tank to do it justice. It's that simple. 향후 계획을 묻자 아던 총리는 먼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현장에 있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37살이던 2017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에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2017년 총리 선출과 동시에 임신해 이듬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여야 한다며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갓난아이를 안고 참석해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2019년 51명이 숨진 크라이스트 처치 이슬람 사원 총격 테러 때는 히잡을 쓰고 무슬림 유족을 위로했고 강력한 총기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초기엔 재빨리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과감한 결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야당 대표를 향해 거만한 멍청이라고 욕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방역 정책의 역효과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최근 낮은 지지도에 고전해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 ese archivo, por cada punto que va pasando, al ser geocodificado, la maquinaria sabe cuántas semillas tiene que poner. Por ejemplo, acá aparentemente puso 3 semillas al metro, pero en la cara de Messi debe haber puesto 5 semillas al metro. Para mí Messi insuperable. Y bueno, y qué más que se exprese de esta forma, ¿no? Y en este momento, después de haber salido campeones del mundo, la verdad que, bueno, muy contento y que también se puede expresar en el lote y en el cultivo, ¿no?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일상에서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멕시코의 국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프리다 칼로 어떤 작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는데요. 이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 1921년 국립예비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이 칼로가 성장하던 시기에 멕시코는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혁명가에 심취하고 또 정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성격 또한 강인하고 또 열정적이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학교에서 벽화를 그리는 디에고 리베라를 보고 큰 영감을 받는데요. 이후 칼로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겪은 칼로는 이 사고로 인해서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게 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요. 이 육체적 또 심리적 상처가 훗날 프리다 칼로의 예술 세계에서 큰 주제가 됩니다. 이 칼로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지내는 칼로를 위해서 침대 위 천장에 거울을 달아주는데요. 네. 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화상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 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한 작품이 많은데요. 이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린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통을 캔버스에 마음껏 분출해냅니다. 1940년대 말부터 건강이 악화되고요. 거듭되는 수술 실패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1953년 첫 개인전을 연 후에 이듬해 사망하게 됩니다. 네, 자화상을 보면 웃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몰두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모습을 담았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묘사하기보다는 좀 신체적 또 심리적 고통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18살 때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이 신체의 많은 부분이 골절되는 부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로운 건 양손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모님이 천장에 달아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화상을 주로 그리게 되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제일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린다. 이 프리다 칼로의 예술 인생에서 자화상은 자신의 고통을 풀어내기는 방법이기도 했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네, 소아마비의 교통사고까지 정말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요.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중에 대표작은 뭔가요?
네, 자신의 아픔을 시각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낸 작품이죠. 1944년에 그려진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언뜻 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가 척추 수술을 받은 직후에 그려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칼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척추 3군데가 골절됐는데요. 이 작품 속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철로 된 기둥이 군데군데 부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칼로가 평생을 의지했던 코르셋 또한 그려져 있는데요. 칼로는 당시에 착용했던 코르셋 위에 이 작품처럼 기둥을 그려 넣기도 하고 또 자신이 유산한 아이의 형상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칼로는 자신의 아픔을 작업으로 승화시키곤 했습니다. 네, 그림만 봐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프리다 칼로가 예술에 빠질 수 있었던 건 디에고 리베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리다 칼로와 또 디에고 리베라 어떤 관계였을까요? 네, 프리다 칼로가 굉장히 사랑한 인물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였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가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리베라는 당시에 멕시코 미술계에서 거장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이런 디에고 때문에 칼로 또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디에고 역시 재능이 뛰어난 칼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칼로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바로 복잡한 여성 편력 때문인데요. 이 디에고는 칼로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외도로 2차례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칼로와 결혼한 후에도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칼로의 여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로 치닫자 칼로는 디에고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이후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하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워낙에 안 좋았던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고요. 이 칼로는 끝내 디에고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이 집착과 증오를 반복하면서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칼로의 작품 속에 드러난 디에고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리다 칼로에게 디에고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여러 작품 속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주와 지구, 나 디에고, 그리고 에견 세뇨르 솔로틀의 사랑의 포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1949년에 그려졌는데요. 이 작품 속의 여성은 칼로, 또 안겨있는 남자아이는 디에고를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광활하면서도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만 같은 두 얼굴의 하늘을 배경으로 그 중심에서 디에고를 안고 있는 칼로가 보입니다. 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이 칼로는 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디에고에게 매번 실망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사랑으로 품게 되는데요. 칼로는 이런 마음을 단순히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모성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디에고를 향한 복잡한 마음이 시각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네, 디에고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사랑이나 증오 정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프리다 칼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의 인기가 이 스토리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프리다 칼로의 인기는 경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칼로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디에고와 나라는 작품이 202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412억 7천만 원으로 낙찰됐는데요. 이 남미 작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 전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였는데요. 네, 2018년 980만 달러에 낙찰됐던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3,490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작품 디에고와 나는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뜨기 5년 전에 그려졌는데요. 1949년에 그려진 자화상으로 작품 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눈이 3개인 디에고의 얼굴이 주요 특징입니다. 네,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도 디에고 리베라는 여성 문제로 칼로를 힘들게 했는데요. 이때 디에고가 칼로의 지인이자 영화배우였던 마리아 펠릭스와의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셋의 삼각관계를 3개의 눈으로 묘사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소더비 라틴 아메리카 미술 담당자인 안나 디스타 씨는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경매의 결과가 궁극적인 복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칼로의 재능과 또 매력이 검증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칼로에게는 복수를 넘어서 디에고를 극복했던 그런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유작으로 남긴 아주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서요?
네, 평생 수십 차례의 수술과 수많은 약으로 버텨왔던 프리다 칼로는 죽음에 이르기 일주일 남짓 남았을 때 비바 라 비다라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1954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수박이 다양한 모양으로 잘려있는 정물화입니다. 네. 수박의 붉은 과육과 검은색 씨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작품은 마치 프리다 칼로의 강렬하고 즐겼던 삶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프리다 칼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네, 평생을 고난 속에 살며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프리다 칼로에게 어쩌면 죽음이란 고통스러운 생 끝의 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또 영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 바로 비바 라 비다입니다. 네, 전까지는 원래 칼로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강인해 보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애써 강인한 척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비바 라 비다가 또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인데 그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만세를 맺히면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생제 없이 바이오 제조 공정에 사용할 유전자 제조합 세포를 고감도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대희 박사팀은 합성 생물학 기반으로 지능형 유전자 회로를 만들어 DNA 운반체인 플라스미드가 있는 세포만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장품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 유래 성분인 비사보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항생제를 이용한 경우보다 플라스미드 선별 효율이 높고 비사보롤 생산량 또한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처가 나 패인 각막에 채워 넣어 빛을 쬐기만 하면 각막이 복구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조동호 장진아 교수와 건국대 김둔영 교수팀은 각막 재건을 위한 세포의 기질 기반의 새로운 접착제, 젤코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젤코드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각막의 패인 부분에 젤코드를 채워넣고 과시광선을 3분간 쬐자 패인 환부가 돌아오는 것은 물론 투명한 각막 조직도 원래대로 재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공 조명에 따른 빛 공해로 인해 인간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소 크리스토퍼 키바 박사팀은 세계 곳곳의 시민 과학자들이 제출한 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의 약 30%, 미국인의 80%가 은하수와 수십 개의 별자리 등을 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인공 조명에 의해 밤하늘의 밝기가 연간 9.6%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위성을 통해 측정한 약 2%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심은 고로쇠 나무 4종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원래 3월 초에 고로쇠 수액을 채취했는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채취 시기가 1월 중순까지 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로쇠 수액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를 보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3주 내외만 채취할 수 있는 단기 소득 임산물이기 때문에 채취 시기를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소는 현재 대기와 토양의 온습도와 고로쇠 출수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별 적정 고로쇠 수액 출소 시기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설입니다.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러 가느라 올해는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자차로 먼 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은 전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영하의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린 만큼 빙판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